자녀 살해 혐의로 법정에선 A씨에게 재판부가 지난달 1일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우울증이 겹쳐 아이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려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아이는 목숨을 잃고 이후 병원에서 A씨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재판부가 남편과 공모해 10살 딸과 6살 아들을 재운 뒤 착화탄을 피우고 잠든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죠. 올해 2월 남편이 부인과 자녀 2명을 모두 살해한 뒤 투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말합니다. 제가 쭉 10년 동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 75% 정도가 10대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한 거예요. 역시 경제적인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내 아이의 목숨을 내가 얼마든지 거두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족주의가 깔려있는 거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굉장히 가중처벌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나 손자녀 이런 비속살인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또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고만 여기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히 동반자살이라는 단어에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반영돼 있는데요. 어떠한 결정권도 없이 오직 부모의 선택에 의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예방책도 미비한데요. 부모에 의해 몇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25명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마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총합한 수치일 뿐인데요. 이에 지난 2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성명서를 내고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위험 요소들을 볼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요것하고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보호자의 정신보건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지 지역사회의 고위험 요소를 가진 아동이라든지 보호자들의 자살 위험 신고를 조금 파악할 수 있게끔.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A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을 보는 올바른 시각과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자녀 살해 후 자살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